안녕하세요. 책을 삼킨 TV의 하성란입니다. 붓다는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사람을 좋은 목수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그 어떤 모양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바로 이 좋은 목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극적이기만 하고 파격적인 소재만을 등장시켜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 작가는 데뷔 후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재료를 다듬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만날 초대 손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성과 가족, 존재와 관계에 대한 성찰로 깊은 문학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 김인숙. 그녀가 새 소설집 안녕 엘레나로 독자의 곁을 찾아왔습니다. 상실과 상처를 경험한 이들을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는 작가 김인숙. 그녀의 깊은 시선이 담긴 소설집 안녕 엘레나는 존재들의 내면을 담은 아름다운 단편 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83년) 20살의 나이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한 그녀. 어느덧 27년 차 중견 작가가 됐는데요. 세월은 그녀의 시선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 불안과 상실로 고통을 겪는 다양한 관계들의 상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과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상처를 담아내며 그녀가 지금까지 선보인 작품은 모두 17권. 그중 안녕 엘레나는 4년 만에 출간한 소설집으로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친 사람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원양어선 선원이었다가 어머니에게 이혼당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사회 부적응자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삶의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나 태생적으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했던 여자와 오빠의 사연. 그리고 16의 나이에 아이를 낳은 딸을 대신해 이국 땅에서 살다 죽은 어머니와 죄책감으로 땅속에 관심을 가지는 딸의 이야기까지.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자신의 상처로 인해 서로에게 더 깊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신음하는 대신 온몸으로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또한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용서하는 것. 용서야말로 존재의 불안을 위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작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치유가 있고 상실을 말하지만 희망의 싹을 보여주는 데 인색하지 않은 작가 김인숙. 소설적 재미가 듬뿍 담긴 스토리로 관계의 복원과 소통을 말하는 그녀를 지금 만나봅니다. 소설가 김인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개간지 마감을 끝내고 나오신 건가요? 예, 막 끝냈습니다. 네, 예. 그 개간지 자언과 모험의 장편소설 소연이 네. 이제 연재 2회를 3회인가요? 아, 이번에 이제 3회 3회 들어갑니다. 됐죠. 네. 예. 거의 이제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4회로 원래 기획되었던 거니까 네. 다음 해, 그러니까 봄호에 4회가 들어가면 네.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는 안녕 엘레나에서도 그렇고 이 안에서도 짧은 단편이지만 이완용에 관한 그런 네.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소연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소현세자 얘기인데요.
이렇게 요즘 역사 속의 인물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제가 한동안 그 역사에 아주 흥미롭게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실존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들이 아주 흥미로워요. 예컨대 그 이전에 썼던 이제 모든 그 현대를 배경을 한 소설들은 그 속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을 투영하든 간에 어쨌든 창조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 속의 인물은 내가 창조할 수 있거나 내 상상력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실존하는 것을 넘어서 상상해야 하는 것, 그곳에 아슬아슬한 경계가 항상 있거든요.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는 곳에 갑자기 매력을 느껴서 뭐 아직도 사실은 그 흥미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 몇 년 전에 이제 선배를 떠나보내는 저희가 환송회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벌써 시간이 훌쩍 흘러서 이제 예. 돌아오셨는데요. 네. 예. 그 중국에서의 어떤 체류기라고 할까요? 네. 제국의 뒷길을 걷다라는 산문집을 네. 예, 얼마 전에 펴내셨어요. 네. 네. 사실은 그것도 방금 전에 질문하신 그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장선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단지 배경이 중국이고 북경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북경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내 관심의 폭이 그쪽으로 갔었다는 것,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죠. 네. 뭐 그 제국의 뒷길을 걷다 같은 경우는 그 청조와 명조 시기의 그 왕족들, 그리고 그 북경이라는 도시가 겪었던 흥망, 그 안에서의 사람들이 가졌던 갈등과 상처, 고통, 뭐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뒤안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뒷길 이렇게 해서 훨씬 더 근접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뭐 사람 역시 뭐 그 뒷길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거는 뭐 사람들이 아주 사소하게, 그리고 뭐 자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풍경들일 테니까요. 네. 이번에 이제 책으로 묶어내신 안녕 엘레나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이제 그 사이에 북경에도 계셨었죠.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이 소재인 소설들은 많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이야기 실린 소설들은 제가 여전히. 중국에 총 체류했던 기간이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체류 기간만 한 3년 반 정도 있었는데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아마 3편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실린 것도 있고 초반에 중국에 갔을 때 썼던 글은 또 이제 그 전에 작품집에 실렸고 그런 것 같네요. 표제작이기도 한 안녕 엘레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아버지의 이제 그 체형이랄까요? 이것 자체가 이제 약간 불구적인 삶.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는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또 내려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땅 위에서는 균형을 잡지 못하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계속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딸의 어떤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네. 예, 근데 뭐 이 안녕 엘레나에서 나오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우리들 모두가 어느 정도씩은 불구인 것 같아요. 불구의 삶이거나 불구의 형태이거나 단지 자신에게 안전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땐 그것이 좀 더 덜 드러나고 자신에게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는 좀 더 그것이 그 심각하게 드러나는, 그런데 결국 그것을 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인데 자신 스스로가 메꿀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틈을 메꿔주는 것은 주변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엮어가는 추억이고 또 위로고 화해고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배를 타고 많은 항해를 하면서 이게 그 이국의 어떤 나라들의 수많은 엘레나들이라는 자신의 이복 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주인공이 이제 엘레나를 수소문해서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엘레나들이 자신이 엘레나라고 편지를 보내오는데 우여곡절도 많이 있고요. 여기서 안녕 엘레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게 작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의미로 반겨드리는 인사의 안녕이라고 저는 읽었는데요. 예, 그렇죠. 뭐 중의적인 뜻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 굿바이보다는 그 환영하는 인사, 뭐 그런 쪽이 더 가깝겠죠. 그렇다면 엘레나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이네요. 사실 작가인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그분들의 삶 속에서 엘레나는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었을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걸 수도 있겠어요. 안녕 엘레나를 구상했을 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은 미안함이었어요. 이 글 속에서도 이제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엘레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여주인공이 자기 삶의 상처나 틈을 메꾸고 혹은 딛고 아버지에게 건네고 싶은 마지막 인사, 그 미안함.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 수많은 엘레나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주인공인 친구의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게 해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엘레나는 그 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인사를 상징하고. 네. 결국 아버지의 어떤 좋지 못한 기억이기도 하겠지만 아버지에게 다가간 하나의 징검다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해보게 됐어요. 이야기 속의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구의 몸입니다. 그래서 짝다리죠. 네. 길이가 달라서 땅 위에서는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야 하지만 그 짝다리의 이점이 배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을 때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은 슬픈 얘기지만 이런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 안녕 엘레나에서 나오는 기절이었던 것 같은데, 농담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말 따먹기 장난이 아니다. 눈물이 쏙 빠져야 그것이 농담이다. 이런 대사를 썼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도 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면 마침내 만나는 것이 그 슬픔이 아니라 또 다른 슬픔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환희나 환호도 또 끝까지 다가가다 보면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과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아마도 농담인 것 같고 그냥 보통 유머라고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우리 의미의 그런 농담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이 살아서 때때로 조금 유머러스하게 보이거나 좀 유쾌한 모습으로 보인다면은 다행인 일이겠죠. 네. 예. 이렇게 다소 좀 유머러스하고 또 농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수록작인 수망몽에서는 조금 더 모습이 좀 다른 이야기 자체가 이것은 훨씬 삶의 부조리랄까요? 그런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버지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아버지란 우리 이야기의 근원이기도 하겠지만 아버지란 선생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근데 아버지가 무엇인가 혹은 나에게 나의 아버지 혹은 나에게 있어서 부친이라는 존재의 의미 그거는 개인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의 경험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글을 쓸 때 내가 아버지를 그릴 때의 심정은 내 개인사의 경험이기보다는 내가 상상하는 아버지의 모습들이 훨씬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지점을 상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들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어머니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훨씬 가까운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불편한 모습이거나 불구적인 모습이거나 폭력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그려지는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란 존재가 갖고 있는 슬픔 그들도 남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삶의 과정들을 겪는 걸 텐데 그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독이나 슬픔은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항상 궁금해해요. 그래서 파헤쳐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파헤쳐 보려고 하고. 네. 예. 이전작이긴 합니다만 브라스 밴드를 기다리며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죽음에 관한 어떤 탐색이랄까 이런 것도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망몽은 아까 말씀하셨던 빈틈을 어떤 여유로움이나 농담으로 채우려는 것이 전혀 없는 한편의 아주
끔찍한 예. 예,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어 내려갔었는데요. 그 읽다 보게 되면 예, 이제 화자가 예. 예, 자신이 지금까지 전부 진술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게 마지막에 이제 반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네. 됩니다. 존재와 불안, 소외와 상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인데요. 어떤 코드를 읽어야 제일 쉽게 읽을 수 있을까요? 불안? 삶이란 게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도 뭐 불안한 거고, 그럼 뭐 거창하게 얘기해서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 존재 밑바닥에 있는 것이 불안이 아닐까. 그 불안을 그리기 위해서 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수악몽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흥미있는 기억으로 남는 작품인데, 사실은 굉장히 잔혹하잖아요. 잔혹 네. 스토리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그 스스로 이 잔혹함과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가를 스스로 실험해 본 작품이기도 한데, 내려가는 게 그 개인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어떤 지점에서는 스스로 멈칫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나도, 글을 쓰는 나도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함과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비슷한 양식의 또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는 조금 더 깊게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가능했던 작품입니다. 네. 그 또 다른 단편 조동옥 파비안느. 예. 예, 제가 읽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예, 코가 쎄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예, 소설인데요. 제가 소설집 중에서 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역시 저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 아이의 엄마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여기서도 유머러스한 아버지가 유머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딸이 뭔가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예. 뭔가 땅에 묻혀 있는 것을 그렇죠. 캐내는 네. 걸 좋아하죠. 네. 예. 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 자체가 10대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고, 그 아이를 며칠 만에 이제 내다 버렸다고 생각하죠, 주인공은.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주인공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왜 또 다른 존재인 그 자식이 빠져나간 그 구멍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찾는 과정이고, 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끝없이 뭔가를 파서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러는 과정이었겠죠. 네. 조동옥 파비안느, 그 문학의 숨결이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39년간) 고려왕조의 도읍 역할을 했던 강화도. 이곳은 고려 21대 왕 희종이 잠들어 있는 성릉입니다. 고요한 왕릉의 정취가 참으로 그윽하죠. 성릉에서부터 시작되는 우거진 숲을 지나면 또 하나의 능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행자들이 쉬어가기 좋은 곳, 가릉입니다. 조근이들의 안식처는 이렇게 산자들에게 유용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여기 특별한 사연으로 묘지명에 집착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김인숙의 소설집 안녕 엘레나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무엇이 그녀를 매혹시킨 것일까? 땅속이라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무덤 속이라는 말이었을까? 그녀는 단편 조동옥 파비안느의 주인공입니다. 박지원이 자신의 누이를 위해 직접 쓴 묘지명과 덕보 홍대영, 그리고 조선조 의종 2년에 예분왕중을 지낸 최루백의 아내 염씨의 묘지명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의 흔적에 주목하는 여자. 그녀가 이렇게 묘지명에 집착하게 된 것은 묘지는 말이 남기지 못한 흔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평생을 다해 말해도 다 말해지지 않는 것. 즉, 그녀는 돌에 새겨진 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돌이 묻힌 흙 속에 숨결로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양한 묘지명 중에서 특히 그녀는 수령옹주 묘지명에 빠져듭니다. 수령옹주는 현종 임금의 넷째 아들이며 문종하는 동무제인 평양공의 10대 손과 혼인한 인물로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소설 속 주인공은 옹주의 복된 삶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생이 기록된 부분에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멀리 가니 근심과 번민으로 병이 생겼는데 그 후 때로 더했다 때로 덜했다 하다가 원통 3년에 이르러서는 병이 더하고 약도 효험이 없어 9월 을유일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 55세였다. 딸을 공녀로 빼앗긴 후 슬픔이 골수에 스며들어 끝내 세상을 떠난 수령옹주. 그녀는 이런 수령옹주의 묘지명에서 자신의 옛 삶을 희생당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16년간 아버지에게 그녀를 맡기고 사라진 어머니.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녀는 이렇게 죽은 이들의 묘지명에 집착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머나먼 땅 브라질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편지는 마치 묘지명과 같았습니다. 그 난해한 글을 해독하며 그녀는 그녀가 지워버린 어머니의 16년을 떠올립니다. 내가 엄마의 아기를 키워줄게요. 약속할게요. 엄마가 내 뱃속의 것만 치워준다면, 치워서 아주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주기만 한다면 난 이제부터 착한 아이가 될게요. 맹세코 그렇게 할게요. 15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그녀. 그녀의 어미 조동옥은 어린 딸이 낳은 아기를 데리고 머나먼 땅으로 이민을 떠났고 딸의 바람대로 그곳에서 아기를 남몰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 어느덧 그녀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담은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수령옹주의 마음처럼 한평생을 딸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으로 살아온 어머니 조동옥 파비안느. 내 뱃속에서 나온 성령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녀는 세상의 모든 어미는 자식을 마땅히 구해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믿었을 뿐이다. 그 얼마 동안 어머니의 눈은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붉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날카로운 바늘에 온몸이 찔리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설명서를 붙인 채 유리 안에 보관된 수령옹주의 묘지를 다시 찾은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사연이 적힌 그 편지를 땅속에 묻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양쪽 팔에 아이를 하나씩 안은 한 여인의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딸의 고통과 상처를 대신 짊어진 그녀의 어머니 조동옥 파비안느였습니다. 이제 땅을 파는 딸의 습관을 잘 아는 아버지가 이제 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귀여운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시험 전날 찰떡을 이제 땅에 묻어두죠. 예, 그런 그 유머러스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을 다 읽고 난 뒤에야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먼 이국으로 이 여자를 버리고 떠나든지, 왜 자신의 그 먼 이국 땅에서 낯선 이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계잡년으로 불리게 했는지라는 부분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칫하다가 문장을 놓치게 되면 그 딸이 그렇게 어린 시절 아기를 낳았다는 부분도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심지어는 그 딸은 그럼 누구랑 어떻게 해서 그 10대 임신을 했느냐, 그 설명이 전혀 그 책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것을 쓸 때는. 뭐 그 전에 구구절절한 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딸이 놓여있는 위치와 어머니가 놓여있는 위치, 그 먼 거리에서 서로가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그 구멍을 메꾸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다른 서사들, 필요 없는 서사들은 다 뺐고
제목도 나는 그렇게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조동옥이라는 것이 한국에서의 이름이고 이제 그 브라질로 넘어가서 파비안느라는 이름을 쓰게 된 그 어머니의 삶, 그 간극과 또 묶여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저는 맨 처음에 이 작품의 제목을 약간 오독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조동욱 파비안느기 이전에 네. 파반느로 읽혔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네. 음률의 어떤 예, 그런 예. 것을 노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이런 이국의 이름을 어떻게 찾아내셨는지요? 뭐 그냥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사실 그 브라질은 남미에서도 유일하게까지는 모르겠는데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이고 저는 포르투갈의 포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 브라질 배우 이름 그 브라질은 이제 스포츠가 유명한 데니까 브라질 스포츠 선수 이름 그렇게 찾아서 그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이름이 네. 파비안느더라고요. 네. 이제 그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그쪽 어머니의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자신이 낳은 아이일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아이의 편지를 또 땅에 네. 예, 묻죠. 예, 어쩌면 그게 죄의식을 묻는다는 느낌보다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예, 땅에 뭔가 묻는다는 행위가 네. 자신의 어떤 과오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건 어떤 행위였을까요? 그것은 인정한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긍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겠죠. 인정하는 것은 자기가 치유하지 못한 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긍정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일 텐데 사실 저는 그 어떤 글을 쓸 때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서사라든지 전체적인 줄거리가 말하는 것보다 단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그 말을 위해서 구성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조동욱 파비안느 같은 경우는 통입골수라는 그 사자 성어가 있지 않았다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네. 통입골수라는 게 이제 한자로 그 슬픔이 골수에 파묻힌다. 뭐 뼈가 저린다 그런 뜻인데 그것이 그 옛날 그 순영옹주라는 사람의 묘지문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나 다른 느낌인 거예요. 슬픔으로 뼈가 저린다 하고 통입골수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통입골수를 말하고 싶었고 이 통입골수가 어떻게 가장 가슴 저리게 표현될 수 있는가 뭐 순영옹주의 얘기 자체가 엄마와 딸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같이 구성하면서 거기까지 나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딸이 그 브라질에서 온 편지를 묻을 때도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이면서 네. 나의 아기야 그리고 통입골수 그거를 써놨죠. 예, 아유, 지금도 얘기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독자들은 이렇게 이 글을 읽으면서 울지 않는 독자가 아마 없을 텐데 쓰시면서도 혹시 우셨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가가 글을 쓸 때 어떤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살지 않잖아요. 그럼 이미 뭐 통입골수의 이미지니까 내가 스스로 울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네. 네. 그 말이 어려운 아버지에 이어서 조동욱 파비안느는 욕을 잘하는 어머니가 이제 예. 예, 그럼으로 해서 뭔가 자학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이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본인도 자학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씻김 정말 그런 의미들이 훨씬 강했겠죠. 예. 예. 문학 평론가의 눈을 통해서 안녕 엘레나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1시간씩이나 늦니? 지하철역까지 좀 태워다 줘. 그냥 저녁이나 같이 드시고 가시지. 나 바쁜 사람이야, 어? 애나보나 할망 붙이고 갈래? 아니 그게 김인숙 작가의 소설은 네. 참 세월이 지나도 굉장히 일관된 어떤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에도 어떤 여성 문제라든지 계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그 여성과 계급이라는 어떤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소설들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도 90년대를 거쳐서 21세기로 와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화된 형태로 어떤 일관된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건가. 처음엔 모든 잘못을 다 네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웠지. 정말이지. 그래 그 인간 얘긴 그만두자.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누구 잘못이든 여전히 내 인생 엉망진창인데.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가르쳐줘? 신경 꺼. 그러니까 김인숙 소설의 이번 소설집의 특징은 상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상처 때문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점들이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인간의 내면의 상처가 어떻게 그 개인의 그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지에 대한 성찰이 많이 보이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처가, 이 A가 겪고 있는 상처가 이게 잘 견디지 못하면 그게 B로 전가되고, 또 B가 못 견디면 또 C로 이 전가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처가 이제 아물지 않고 계속 누군가에게 옮겨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간에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잘할게. 당신 아웃이야. 김인숙 작가의 소설을 이제 예전 80년대, 90년대의 소설과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제 20년 넘게 이제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이제 그 갈등을 추적하고 있는 김인숙 작가의 어떤 일관된 그런 문제의식을 볼 수 있고, 또 김인숙 작가의 소설과 다른 이제 동년배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더 김인숙 작가의 특징이 잘 드러날 것 같아요. 예. 작가의 말에서도 그렇고 소설 속 주인공들의 말을 통해서도 이렇게 덜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게 의아한가요? 예. 저는 미안해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훌륭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삶을 그 자체로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이건 건전하고 도덕적인 그 사고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나에게 그릇이 주어진 거잖아요. 이 삶이라는 것이. 근데 이 그릇을 가득 채워서 넘치기는 못하더라도 바닥을 긁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 삶과 연결된 사람들한테 미안할 때가 많아요. 좀 근원적인 문제죠. 사실은 너무 멋있는 척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날이란 단편은 아까 네. 말씀 나눴던 이완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완용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한 그런 작품인데요. 네. 어떠셨어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 다른 분야로 다가갈 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또 자신의 어떤 고집 같은 것도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역사 소설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 실존 인물들 중에서 대단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웅이라든지 완전 상대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안 느끼는데,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도 지금에 와서는 이완용을 선택한 것이 내 취향과는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완용은 완전한 악인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이 반대편에 있어서야 어떤 위대한 악하다란 쪽에서의 위대함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썼던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경력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 그도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떠한 삶과 어떠한 굴곡을 거쳐서 거기까지 이르렀는가. 거기까지 이를 동안에 그 사람이라고 상처가 없었고 그 사람이라고 고독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와 고독 때문에 이쪽 길을 택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독과 상처 때문에 저쪽 길을 택하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들이 흥미로웠어요. 네. 이제 프로필을 보면 약관의 나이 20살에 조선일보였죠. 네,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하셔서 네. 이제 20여 년이 훌쩍 지났어요. 20살에 신춘문예로 데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도 큰 이슈가 됐을 것이 분명한데요. 자칫 어떤 그런 유혹들에 시달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짝 문제를 떨치고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갈등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2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어떻게 조절하시고 어떻게 물리치시고 하셨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 대답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한 편의 글을 쓸 때마다 참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글을 쓰죠. 뜨겁게 아파하거나. 그런데 그것과 작별을 할 때는 다 하지 못한 게 느껴지고 아직도 덜 간 어떤 부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다시 써야 하고 못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거듭되고 결국 내가 죽는 날까지도 글을 쓰게 된다면 그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쓰는 것일 텐데 20살 나이 때는 사실 그런 것조차도 몰랐었죠. 워낙 어린 나이였었고 좀 느닷없고 갑작스럽게 등단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거창한 그 문학적인 의식이라든지 자의식 그런 걸로 버텼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말초적으로 다가오는 관심들 워낙 어린 나이에 등단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잘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20살 나이의 감성으로 오직 뭐 잘나고 싶다, 그러니까 잘 쓰고 싶다,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길었었죠. 혹시 처음 쓰신 단편으로 데뷔가 덜컥 되신 건 아니었죠? 그랬어요. 아, 그러신 거였어요? 네. 네. 그렇다면 네. 지금까지 아주 많은 소설들을 쓰셨는데 네. 자신에게 터닝 포인트가 됐던 소설이라면 어떤 걸로 꼽으세요? 제가 83년에 등단을 해서 올해가 이미 26년째인데 한 사람이 20살부터 46, 7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터닝 포인트를 겪었겠어요. 그걸 겪지 않고 사는 삶은 옳은 삶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고 이상한 삶이겠죠. 저 역시 뭐 수도 없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겪었고 그것과 동시에 나의 문학도 같이 나의 삶과 함께 뒹굴었겠죠. 그래서 뭐 이것이 바로 분수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찾기 어렵고 그 시기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김인숙 소설가를 만든 좋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인숙 작가의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마누엘 푸이게 소설 거미 여인의 키스입니다. 이 책은 어느 정치범과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몰리나라는 동성애자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화라는 대중문화적 요소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게릴라와 동성애자라는 두 주인공의 상황을 통해 억압된 사회상을 고발한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엔 풍자와 해악이 넘쳐 흐르는 조선 최고의 명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여러 판본 중에서도 이 책은 저자 서문과 여행 후일담 등 원전을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것인데요. 연암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한 여행기이자 또 조선 후기의 병폐를 고칠 처방전이기도 한 책,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김인숙 작가는 여성 작가 구인의 테마 소설집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은 일상과 욕망으로서의 서울, 그리고 삶의 풍경이 되는 서울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9명 작가 특유의 개성적인 시선과 목소리로 우리를 닮은 서울의 모습을 전해주는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입니다. 우리는 정말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비판적 지성인 수잔 손택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타자와 나 사이에 공유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인숙 작가의 추천도서였습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만 아까 드렸던 삶에 관한 질문과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 있겠어요. 김인숙 선생님에게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통입골수도 할까요? 네. 그것처럼 어려운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계속해서 글만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나와 분리시켜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나와 어느 정도라도 분리가 돼야 이것은 나에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것은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먹고 자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뭐 앞날에 꿈을 꾸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는 말조차도 저한테 불가능해져 버린 것 같은데요. 예, 그걸 달리 말씀드리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 삶이란 인생이란 이제 하나씩 얻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이 소설집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사이 어쩌면 하나씩 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요사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아픔, 또 나의 기억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한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 데서 나오셨잖아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숙 작가의 낭독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는 여전히 물고기가 되는 꿈을 꾸고 쌍둥이 형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되어 한국말을 잊고 어머니는 더 뜨거운 달리아 꽃을 가꾸는 꿈을 꾼다. 그러니 그가 단지 꿈속의 존재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타인의 꿈이 아니라 그 자신의 꿈속의 존재인 한 세상에 부조리에 미칠 악영향은 없다.